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강원도민들은 큰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그걸 계기로 우리 강원도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될 거라는 기대 때문인데요. 역사 속에서 우리 강원도의 세력이 크게 확장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오늘 시간여행 강원은 우리 강원도가 우리나라의 중심이었고 특히 영동 지역의 세력이 확장해서 강릉을 동원경이라고 불렀던 고려 건국 당시로 떠나봅니다. 하나의 그 예쁜 사랑 이야기로 스토리텔링화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 당시 제천 행사하고 이 단오제를 연결을 시켜보면 왕건에게 기부를 하면서 그 왕성이라는 사성을 받은 남원의 뭐 춘향 선발대회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 김중환의 어머니가 연안왕자인데 연안왕자가 이거 노암동에 살았어요. 네, 이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이 고려가 개국하던 시절, 그러니까 이제 후삼국 말기 그 정도 시기에는 우리 강원도가 우리나라의 중심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주인공은 사실 이 왕순식이란 말이에요. 네. 명주 장군 왕순식. 당시에 뭐 영동 지역의 가장 큰 호족 세력이라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웠는데, 먼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인희 교수님. 그 누군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그 김 교수님께서 같은 문중이시기 때문에 강릉 입시 문중이시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실 테니까 당시에 이따 그 연유는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 왕순식은 원래 이름은 김순식입니다. 그렇죠. 김씨가 이제 나중에 왕씨가 되는데 그 김순식은 이 명주 장군, 명주 지역을 아우르던 이 장군으로서 막강한 그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만큼 그 궁예가 됐던 그 다음에 왕건이 됐던 이 김순식이를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네. 왕건의 휘하로 들어감으로써 그 왕건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또는 그 군사적인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던 거고 이 과정에서 이제 936년에 누굽니까 김순식이 혁혁한 공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936년이 고려가 공식적으로 통일을 한 해죠. 936년이. 그때에 이제 그 경북 성주에 일리철 전투라고 그게 제일 마지막 전투인데 통일되기 전에 마지막 전투인데 거기에 3,000명의 군사를 끌고 가가지고 그 왕건이 당시의 후백제의 그 수장이었던 그 신검을 제거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세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왕순식 장군이 강릉 단오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뭐 강릉 단오를 만들었다 이런 분이신 건가요?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고려사의 그 열전의 내용에 보면은 그 왕순식이 왕건을 도와서 신검을 토벌하러 가는 길에 대관령에서 승려가 세운 사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마 거기가 그 기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마 단오제 이야기를 할 때 천년 단오라는 것이 아마 그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면은 그 산신제, 그러니까 산신각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풍속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단오제의 기원으로 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들을 이제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많은 그 역사 속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특히 궁예
왕건, 또 김순식에서 왕순식이 된 왕순식 장군 등등. 구미하면은 사실 우리가 그 옷만이 판매홈이라고 네, 다들 기억하시는 걸 보니까 좀 보셨군요. 고려 건국에 있어서 이 강릉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명주, 당시의 명주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강원도민들로서는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얘기 같습니다. 자, 먼저 왕순식 장군은 어떤 분인지 관련 현장을 현장 전문 리포터 이혜옥 선생님이 다녀오셨거든요.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을 볼까요? 지금 이곳은 강릉시 성산면에 자리한 옛 명주군항의 능입니다. 강릉 김씨의 시조인 김주원이 바로 명주군항이었는데요. 신라시대 후반 지방 세력가였던 김주원이 신라 중앙정부로부터 군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지금의 고성 지역부터 경북 평해에 이르기까지 동해안 일대를 통치하게 되죠. 명주군항이 있었다는 건 그만큼 자치권을 인정받은 거겠죠? 예, 그렇죠. 저 남쪽 평해에서부터 고성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시급으로 다스리는 네. 굉장히 넓은 지역에 광범위하게 행사됐던 자치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순식도 강릉 김씨인데요. 시조인 김주원과는 어떤 관계였죠? 예, 정확하게 그 족보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네. 그 김주원의 후손이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한 200년 정도 네.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만 유력한 명주 호족의 한 사람이었던 건 분명하죠. 예. 네. 김순식은 어떤 분이었나요? 삼국이 다투었던 고려 초기, 그러니까 그 호족들의 싸움 속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김순식은 네. 분명히 강릉 김씨의 일원이었을 것이고 네. 왕건에게 기부한 이후에 왕시성을 하사받았던 유력한 이 지역 호족 세력의 맹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라 말기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중앙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갔고 지방 세력은 유례없이 성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성장한 지방 세력, 즉 호족들은 고려 건국의 핵심 세력이 되는데요. 명주 장군인 김순식 역시 명주, 지금의 강릉 지역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강력한 지방 세력으로 세를 확장하게 됩니다. 네, 먼저 그 왕순식 장군은 어떤 분인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 김남인 교수님, 그 왕순식 장군의 성은 이제 원래 김씨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명주 장군이었고 명주 지역의 가장 큰 또 호족 세력의 수장이셨고, 결국은 이제 강릉 김씨의 시조인 김주원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예, 보는 건데,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관계인지 말이죠. 그 초성은 아마 김순식인데 네. 그 상당한 이제 그 궁예라든가 왕건에게 복종하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한 이후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왕건에게 기부를 하면서 네. 그 왕성이라는 사성을 받은 뭐 그런 관계로 받아들여야겠죠. 분명히 예. 뭐 그 김주원의 후손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 강릉 김씨 시조인 김주원은 명주 군항으로 삼국 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그 지역을 다스리는 뭐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붙인 것인데, 장군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보통 호족을 그 자칭해서 네. 부르는 의미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명주 군왕하고 명주 장군은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다는 예. 것을 들어갑니다. 명주 군왕이라는 그 명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렇습니다. 완전한 자치권을 준 것이냐. 그러니까 적어도 명주 군왕이면 명주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신라의 왕이 아무런 관여 없이 그냥 네, 대장이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군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 합니까? 다 한다고 봐야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군왕인데 하는 거는 요만큼이면 그게 군왕이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저 중국 역사 속에 나오는 예를 들어 그 황제가 있고 그 왕들이 있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중국 얘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네. 우선 토지 소유권. 예. 그다음에 국가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과세권, 네. 세금. 그렇죠? 네, 그다음에 부역 동원. 네. 뭐 일하는데 부역 동원을 시키는 이런 실질적인 통치권을 다 주고 또 그것이 세습까지 됐어요. 네. 나중에 세습되죠, 몇 예, 대까지. 그렇습니다. 세습까지 했으니까 사실상 이 동해안 일대 전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하나의 소국, 네. 작은 나라였다.
이혜욱 선생님께서 직접 명주군항등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더운 날에. 그래서 이 김주원이 어떻게 명주군항이 됐는지 구체적인 사연을 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1순위라기보다 영순위였죠. 왕위 계승자로서의 영순위였는데 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또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의 기록에 보면은 그 김주원의 사저가 알천 북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위를 계승하러 오는 날 그 집이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알천을 건너야 되는데 북쪽에서 이제부터 홍수가 나기 시작해서 물이 불어서 거기를 건너지 못해요. 예. 그래서 그 국내에 이제 그 반대파였던 김경신이 그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죠.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통탄해하지만 김주원은 이미 끝난 일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하고 명주로 이제 발길을 돌리는데 그 반대파 측에서는 임금은 하늘이 내리는 거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김주원이 여기 올 수 없는 이유는 김주원을 왕으로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왕위 계승을 해도 된다. 그렇다면 이제 김주원이 왜 이쪽으로 왔을까 또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김주원의 어머니가 연안왕자인데 연안왕자가 이거 노암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서라벌의 화랑이었던 무월랑이라는 이제 화랑이 여기에 와서 다니러 왔다가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고 네. 다시 또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애달픈 사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연안왕자네 집에서는 이제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혼례를 막 치르게 하려고 하는데 그 자기의 어떤 애달픈 사연을 잊지 못해서 무월랑을 잊지 못해서 연못에 물고기 밥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물고기가 이제 신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어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 사연을 비단에 적어달라. 내가 전해주겠다. 그래서 결국 그 비단에 적어준 걸 물고기가 먹죠. 네. 그래서 또 무월랑에게 전해지게 되고 무월랑은 그 소식을 알고 다시 달려와서 둘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 바로 김주원이다. 이렇게 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김순식 장군의 성이 이제 왕씨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또 그 왕도 이제 임금 왕자를 쓰는 그 왕관의 왕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 홍인희 교수님이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아시다시피 통일신라 말기는 아까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 권력은 약화가 되고 또 대신 이 지방의 호족 세력들이 득세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이때 그 왕건이 각 지역을 통합을 해나가면서 주로 썼던 정책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소위 민족 통합 정책 네. 뭐 이런 차원에서 그 대표적인 게 그 이른바 사성 정책 성을 내려주는 거 예. 하고 그 다음에 이 혼인 정책 네. 그러니까 그 이 호족의 어떤 세력가의 그 지역의 세력가의 딸들을 자기 부인으로 네. 맞이하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 29명인가 그래요. 그렇죠. 상당히 많아요. 예, 29명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정적인 어떤 결혼이니까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이 김순식 장군이 결국 나중에 왕순식이 되는 것도 이 중에 하나인 사성 정책의 일환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앞서 얘기가 된 대로 그 어찌 보면은 이 왕건 입장에서는 최대의 어떤 정치적 또는 군사적인 걸림돌이었던 김순식 장군이 자기 품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즉 귀부하지 않습니까? 귀부를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 왕건 입장에서는 이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예. 최대 걸림돌이 제거됐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아마 다 주고 싶었을 거예요. 다 주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홍씨도 아니고 권씨도 아닌 왕씨로 줬다는 얘기는 결국 혈족으로 묶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기가. 예,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신을 같은 못하죠. 혈족이 되니까 배신하기가 어렵죠. 그런 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 당시 지방 세력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최고직인 대광이라고 하는 벼슬을 줬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고의 벼슬을 줬고 그리고 이제 이 김순식 장군의 고향인 그 명주를 갖다가 이 동원경으로 그러니까 동원경이니까 일종의 지금식으로 그 부산 정도 되는 거겠죠, 예. 그죠? 부산 정도.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예. 다 해나가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왕순식 장군이요. 근데 동원경에서 다시 명주로 강등이 되면서 기록이 사라지게 되는데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마 그거는 제가 보기로는 아마 네. 그 936년 아까 동원경이 된 이후에 그 이후 4년 이후에 이제 명주로 되는 건데 아마 이거는 그 왕건이 결과적으로 정권을 잡은 이후에 호족 세력을 갖다가 억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중앙의 정권을 잡은 이후에 본인의 그 통치 기반이라든가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에 있는 호족 세력을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예. 그런 일환으로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점차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지금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지역에서 벌어졌던 그 역사 그 이야기들이 상당히 재밌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고려 건국 과정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그 동원경이 다시 또 명주로 되는 과정 지금 말씀하시는 뭐 이런 것들 지금 우리도 이런 그 역사적 컨텐츠를 이야기로 만들어서 관광 컨텐츠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 분야의 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권다현 작가께서 네.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혹시 이런 식의 관광 상품 개발과 관련해서 예. 관광 상품이라고 하면 사실 축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축제를 예로 들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영월에 있는 단종 문화재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종이 이제 숙부인 수양 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이제 영월로 쫓겨와서 이제 어린 임금이 결국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영월을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던 게 그 영월 국민들이 그 단종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영월을 떠나서 뭐 장기간 객지에 나갔다 오시면 꼭 그 묘에 가서 뭐 참배를 드린다든지 네. 아니면 또 어떤 분은 그 단종의 한이 아직도 안 풀려서 이 단종 문화제가 열리는 날에는 꼭 비가 온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하실 만큼 굉장히 감정적으로 친밀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어떤 지역 분들하고 굉장히 잘 어우러진 어떤 역사적인 축제라고 한다면 이 단종 문화제가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외에도 뭐 어떤 역사적인 인물로 뭐 치자면 진주의 논계제 같은 게 논계 축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논계도 그 굉장히 역사적으로 또 다양한 의미도 있고 또 문화 예술가들이 가장 사랑했던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예. 뭐 그런 이렇게 논계를 뭐 주제로 한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영암의 뭐 왕인 축제라든지 뭐 완도의 장보고 축제라든지 이런 인물을 이제 네. 주제로 한 축제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 또 역사적인 컨텐츠를 이야기를 하자면 뭐 사실 남원의 뭐 춘향 선발대회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또 현대로 가지고 와서 어떤 관광의 뭐 그런 스토리를 또 입힌 뭐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웠던 네. 게 그 전남 강진에 가면 거기가 또 유배지로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약용이 이제 유배를 왔던 길을 또 도보 코스로 개발을 해서 그 유배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배길을 따라서 그 정약용의 뭐 흔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따라가는 또 길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옛 그 학자들의 어떤 뭐 그런 의미들도 함께 이제 어우러진 하나의 상품으로 개발한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그 관광 상품들이 많이 많이 곳곳에 있군요. 우리 강원도도 좀 더 좀 개발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이게 사실 그 80년대만 해도 이제 강릉시가 있고 그 둘러싼 지역은 명주군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주군왕릉 이러면 김주환의 명주군왕릉일 때 그 명주가 마치 우리 기억 속에 근데 명주군을 기억하는 거 보니까 제가 나이가 되게 많은 것 같네요.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쪽으로 해주시고 그 명주군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네. 더 넓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바로 당시의 명주는 어느 지역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혜옥 선생님이 직접 현장을 다녀오셨죠? 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명주산성 터를 찾아가는 길은 무척 험했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한참을 올라가야 했는데요. 명주산성은 명주 군왕이 강릉 서쪽의 구릉지대에 흙과 돌로 쌓은 성이었습니다. 하 기사님, 여기 지금 명주산성지라는 표식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실제 이제 이 명주성이 시작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금 명주성은 네. 신라 말 경도광 때부터 이 지역을 명주라고 부르게 되면서부터 사실 이 일대가 그 명주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네네.
이 명주에 읍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읍이요? 예, 네. 신라 말 일정한 시기엔 이 지역이 중심지였고 다시 고려가 건국되면서 네. 다시 시내 명주동 쪽으로 내려가서 현재 이르는 어디로 가죠? 신라 시대에는 명주산성이 있었던 바로 이곳이 명주 지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마을을 빙 둘러 성을 쌓았던 거죠. 하기사님, 여기 예. 지금 산성의 흔적이 좀 남아있긴 하네요. 예, 여기서부터 네. 한 700m 정도 이렇게 쭉 서쪽으로 네. 이 성벽이 이렇게 흘러내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산성 모습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렇게 돌들 무너져 내린 성돌 흘러내린 모습들이 네. 이게 사실 다가 아니고 이거는 오랜 시간의 경과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 이 전체적으로 한 절반 정도는 흙 속에다가 돌을 끼워 넣어서 쌓은 그런 토석 혼축성입니다. 이 명주성은. 흙과 같이 예. 섞어서 예. 이 산성이 어디로 이어져 있죠? 예, 지금 우리가 보는 네. 이 산, 이 구릉을 쭉 둘러싸는 네, 그런 네. 성입니다. 평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완전한 평지도 아니고 네, 약간의 약간 구릉이 있는데 구릉에. 축조된 그런 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 강릉에 이 산성 말고 다른 산성이 또 있나요? 예, 우리 강릉 네. 지역에 한 15개소 정도의 성들이 있는데 그 흔적들이 지금 남아 있나요? 예, 아마 이런 정도일 겁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전부 이렇게 무너져 예, 내린. 예. 네. 독자적인 자치권을 바탕으로 강력한 세력을 갖춘 명주의 호족들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산성이 필요했던 거죠. 지금은 다 허물어지고 돌무더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산성의 옛 흔적만이 뒹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고려 초 강릉이 제일 잘 나가 이건데요. 홍인희 교수님, 명주가 이 동쪽에서도 동원경으로 승격이 됐는데 이 영동 지역에서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당시에 그 명주라든지 이 동원경이라든지 하는 것은 지금의 그 강릉시 정도를 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거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해안 전체를 예. 거의 동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광해 개념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 고려 수도인 개경이 이 서북단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동쪽의 어떤 행정력 이거를 그 보충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뭐니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김순식 장군으로 인해서 비롯된 그 호족 세력들, 막강한 군사력들 이것을 그 의식한 네. 일종의 배려 또는 예우의 차원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요. 이젠 강릉이라 불러다오네요, 교수님. 이 뭐 하슬라도 있고요, 동해도 있고 이름이 여러 차례 좀 바뀌었던 예. 것 같아요. 네, 언제 어떻게 이름들이 좀 바뀌었고 강릉으로 불리게 된 건 언제부터인지 좀 예. 궁금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강릉을 동해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신라 지중왕 때 와서 하슬라 주로 불렀고, 우리가 신라 경동왕 때 와서 명주, 그다음에 그때 아마 아까 이야기하신 9개 군과 23개 현을 거느립니다. 사실 가장 왕성하게 되는 것은 고려 태조 때 아까 동원경 때 얘기를 하셨고 네. 그 후에 이제 명주가 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릉 도호부가 되는 것은 고려 말입니다. 네. 고려 충요랑 34년에 와서 강릉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붙여지면서 대도호부가 만들어지죠. 이것은 아마 그 조선 초에도 이 강릉 대도호부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
축제. 강릉 단오 하면은요, 천년의 축제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또 다른 곳에도 정말 오래된 축제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세상에서라고 하니까 규모가 굉장히 네. 커지는데요. 좀 키워봤어요. 네. 저희가 뭐 고대 문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잉카 문명. 잉카 문명이 이제 자리했던 자리가 지금의 페루인데요. 페루 지역에서는 이 고대 잉카 제국의 태양제를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받아서 계속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대로 네. 이제 재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잉카제 같은 그 태양제 같은 경우에는 매년 6월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주민 중에서 한 명을 이제 가상의 임금으로 이제 선발을 해서 이제 하늘에 제를 올리는데요. 예. 그 최근에 저희 뭐 배낭여행 프로그램에 나왔던 아주 예쁜 라마가 네, 제물로 네, 사용되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재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도의 홀리 축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서기 전부터 진행이 됐던 축제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오래된 축제예요. 그래서 홀리 축제는 일종의 봄맞이 축제인 건데요.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해로 이제 넘어갈 때 치러지는 축제인데 여행 뭐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인도를 굉장히 많이 찾는 이유가 아마 인도 하면 떠오르는 뭐 보셨던 그런 사진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왜 수많은 관중들이 왜 색깔로 색깔에 이렇게 가루를 막 뒤집어 쓰고 또 얼굴에 물감을 칠하고 이렇게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아마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바로 홀리 축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뭐 색채의 축제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여행자들을 불러 모으는 아주 고대 축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가까이에는 뭐 일본의 뭐 마쓰리 같은 경우에도 그 작은 이제 그 향토 축제들이 이제 계속 계승되어 가는 뭐 그런 축제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단오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단오가 뭐 천년의 축제다라고 하지만 그 역사를 만약에 동해 시대까지 거슬러 네. 올라간다고 그렇죠. 하면 저희도 뭐 2000년, 3000년 충분히 네, 그 시기를 이제 네.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실 뭐 무엇이 가장 오래된 축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에 못지않은 정말 세계적인 축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로 또 키울 수 있는 네. 또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단오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진짜 뿌듯하네요. 특히 아까 그 유슬기 아나운서의 질문이 권 작가님이 놀라셨잖아요. 세상에서 세상에서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가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뭐 정확하게 짚을 수는 없지만 그럼요. 강릉 단오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 같고요. 네. 근데 바로 그 단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왕순식 장군이 그 제를 올렸다는 바로 그곳 대관령 국사 성황사를 직접 또 이혁 선생님 다녀오셨거든요. 네. 여러분 화면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네. 강릉 단오제의 성지인 대관령 국사 성황당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왕순식, 즉 김순식은 태조 왕건이 신검을 토벌할 때 자신의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가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런데 명주를 떠나 이곳 대관령에 다다르자 제를 올렸다고 하죠. 김순식 장군이 출병을 하기 전에 이곳에서 제를 지냈다는데요. 어떤 이야기죠? 예, 고려사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태조 18년 935년에 그 마지막 출병 때 이 김순식 장군이 군사 3천을 이끌고 가서 네. 전쟁에 합류하게 되는데 그 전에 태조의 꿈속에 네. 여기 그 승려들이 이제 군사를 데리고 와서 도와주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그 왕순식을 바로 일컬었지 않는가 그 꿈 이야기가 네. 그 고려사에 나오는 기록을 이르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하고 단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예, 물론 이 단오 명절이야 뭐 고대 사만 시대부터 쭉 해왔던 명절이겠지만 기록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오랜 기록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흔히 천년 단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 고려사 기록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년 강릉 단오는 대관령 국사 성황당에서 국사 성황에게 제를 올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김순식이 제를 올린 승사가 바로 지금의 대관령 국사 성황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단오는 그때로부터 형태를 갖춰 내려왔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혁 선생님이 국사 성황사에 다녀오신 모습을 이제 함께 봤는데 실제로 이제 강릉에 특히 네. 이제 연세가 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바로 저렇게 신목을 모실 때 그곳을 한번 다녀와야 마치 그 1년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갖거든요. 실제로 어르신들은. 그것이 또 영험한 기운이 또 흐른다라고들 또 말씀을 하시고 가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저도 그 신목잡이 할 때 꼭 가보고 싶었는데 네. 항상 그 기회를 놓쳤거든요. 네. 근데 그날 갔을 때 굉장히 그 날이 맑았어요. 네. 근데 그 자연 속에 있는 곳인데 자연 속에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적인 공간에 그다음에 또 그날 이렇게 또 제를 올리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 정적인 공간에 동적인 어떤 소리가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좀 영험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기운을 조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성황당, 예. 성황사 안에 그림이라던가 이런 그림이 다른 데하고는 조금 다른 예, 그런 기운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네. 네. 그러고 보니 표정이 더 예전보다 맑아지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영험한 기운을 그러니까 네, 말이죠. 이 기운을 대관령 정상에 올라가시면 사실은 그게 없다 그래도 사실 워낙 산이 좀 수려한 곳이라서 기운이 우리 생기는데. 강릉에서는 네. 사실 그 고등학교 3학년 그 입시 전날 입시 보는 그날 새벽에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하고 대관령 기운 받으러 올라가죠. 예. 예. 경험을 해보신 듯한 표정이시네요. 무엇보다도 이 강릉 단오장에서 뭘 하나 사오던 예, 이불이라도 한 채 사야만. 이불이 쌌어요. 바지도 이거 이불을 반드시 사라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해마다 몇 개씩 사서 그렇죠. 이불장에 그리고 또 어린 시절에는 그 한 5, 6월쯤 이제 단오제가 지나고 나면 친구들 옷들도 다 새 옷을 근데 다 비슷한 걸 입고 있었다는 단어 패션. 그 단오 패션이란 일명 말도. 단어 패션이라. 네.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면 단어 네. 패션이야. 그러면 패스. 그 지역 축제 어디나 이제 다 있습니다. 작은 규모로도 있고 또 큰 규모로 치르는 곳도 있는데, 네. 근데 이 강릉 단오제는 뭐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도 이미 등록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 강릉 지역민들에게 있어서 강릉 단오제는 정말 특별한 의미거든요. 어떤 분들은 정말 1년의 시작을 강릉 단오로 봅니다. 단오 날이 돼야 이제 한 해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말이죠. 그 강릉 단오제와 다른 지역의 축제의 어떤 그 지역민들과의 관계도 좋고요. 이 권다인 작가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네. 저도 이제 고향이 강릉이다 보니까 네. 어린 시절에 뭐 할머니 손잡고 이렇게 굿 하시는 거 예, 이제 예. 보러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단오제를 즐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 이제 단오제들을 취재를 하러 가면 제가 어린 시절에 보아왔던 단오제와는 조금 다르게 어떤 절기적인 의미가 조금 더 크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네. 어떤 그 지역민들하고 아까 뭐 단종제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지역민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마음의 거리가 친밀하고 가까운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강릉 단오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부터 그리고 또 그 어떻게 보면 강릉에서 가장 큰 지역 축제잖아요. 그렇죠. 뭐 굉장히 볼거리들도 많고 또 어린 친구들은 또 볼거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놀러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지역 그 민들하고의 어떤 감정적 거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고 또 특히나 그 강릉 단오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신목잡기부터 시작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예. 하나의 어떤 절차들이 굉장히 그 원형 그대로 그렇죠. 잘 보존되어 있는 거. 그것이 어떤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단오제들하고의 가장 차별화된 네.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 강릉 단오가 유네스코의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될 정도로 굉장히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역사를 들어보니까 1000년의 단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2000년일 수도 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더 관심이 가고 솔깃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교수님, 이 강릉 단오의 역사적 콘텐츠가 합쳐진다면 더 큰 가치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그 강릉 단오제의 묘미는 이 역사하고 신화가 함께 그 어우러져 있는 데 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단오제가 그 역사적인 사실로만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게 아마 되게 건조했을 거예요. 네. 건조하고 이 과거를 그저 반추하는 네. 그런 경향으로 빠질 수 있었을 테고 또 반대로 신화적인 요소로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신화적인 요소 위주로 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축제를 위한 축제 뭐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오제의 그 역사적인 콘텐츠가 지금 저기 질문 주신 더해지고 또 더군다나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시기라든지 인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상의 인물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왕순식 장군이라든지 또는 김유신 장군이라든지 이 강릉 지역 출신인 그 범일국사라든지 이런 실존 그리고 그 역사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던 그런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이 거기에 그 축제에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축제의 어떤 사실감을 더 높이고 그 내용도 축제 내용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강릉 단오와 관련해서 뭐 전 지역의 각 축제를 다 아우르고 계시는 우리 권다현 작가께서 강릉 단오의 발전 방향이랄까요? 한마디 좀 듣고 싶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오제가 어떤 뭐 말씀하신 축제를 위한 축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되는 곳들도 있기는 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사적인 강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이 매우 자연스럽고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만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또 우리한테만 또 특별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것이 왜 강릉 사람들한테 특별하고 이것을 왜 한 해에 뭐 시작으로 보시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보다 좀 다양하게 이제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음에도 좀 젊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다 많은 그리고 또 다음 세대한테도 이 축제가 잘 이어지기 위해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또 매년 해오는 단오제의 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외연을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김유신 장군 하면 김유신 장군을 모시는 지금 사당이 있지요. 이 강릉에 네. 화부산사라고 하는 거기를 예를 들어서 탐방객들을 또는 관광객들을 직접 끌고 가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가볼 수도 있고 자 현장에 이 강릉 단오제와 단오제 중심 인물인 예를 들어서 김유신 장군을 모시는 여기가 사당이고 왜 여기서 모시게 됐는가는 이러이러한 스토리가 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일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학산의 뭐 굴산사지라든지 또 그 이 정시처녀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홍제동에 있죠. 네, 홍제동에 국사 성황사.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왕순식 장군 같은 경우 아까 명주산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이 프로그램의 어떤 외연을 확대시키고 또 그야말로 소위 이야기가 있는 축제로 그렇게 승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데 아까 그 정약용의 유백길과 같이 지금 뭐 각 지역마다 뭐 바욱길,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또 제주의 올레길 뭐 이런 것처럼 단오길을 만들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그 범일국사 국사사지부터 여성왕사 정치처녀 본가 그리고 단오장을 거쳐서 또 화부산사까지 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하루 몇 시간 걸어도 충분한 거리거든요.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이십니다. 그 교수님 오늘 한 건 아이디어를 제가 하셨어요. 받아야 됩니까? 단오제 위원회에 제가 한번 얘기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지역에 계시는 네. 분들은 이렇게 단오제가 재밌는 것들이 많다, 콘텐츠가 많다 이런 거를 사실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종교적인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요즘 또 공짜로 네. 외지에서도 투어할 수 있고 외국인 분들도 할 수 있게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이 콘텐츠가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신목잡이 모습을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도 잠깐 봤지만 이게 지금 아까 축제의 원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다른 데서는 이제 주술을 통해서 신을 오라고 이제 부르는데 우리는 신이 계신 곳으로 가서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목을 모시고 쫙 내려오는 그 영신 행차가 저는 하나 예술이라고 봐요. 저는 그게 이제 어스름 저녁 해질 무렵에 이제 마지막에 쭉 시내 쪽으로 오는데 그러면 그 횃불을 든 게 옛날엔 그게 영산원 같다 그래서 그 노래도 있습니다. 이야예 하는 영산원 그걸 함께 부르면서 곳곳에 그런 모습들이 이 지역 전체를 특히 강릉 지역을 빛내게 하는 좋은 문화 콘텐츠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제 함께 동참하는 것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냥 MC인데도 한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여행 강원도 역사 속 가정, 역사 스토리 if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왕순식 장군이 고려에 투항을 해서 김순식 장군 시절에 투항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왕시성을 받아서 왕순식이 됐습니다. 왕순식 장군께서 만약에 왕건에게 투항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고 오히려 궁예와의 의리를 지키고 또 다른 그 세력을 활용해서 왕조를 새롭게 만들었다면 과연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특히 강릉을 중심으로 한 이 명주, 강원도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역사 스토리 if 가정입니다. 우리 김남인 교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역사하는 입장에서 그 역사를 가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왕건에 능가하는 이 동해안 지역을 아우르는 우리가 허균이 홍길동전에서 보는 율도국 같은 아마 강릉국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그런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그런 전통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잠깐만요. 그러면 강릉국이 만약에 명주국 뭐 이렇게 됐었으면 지금 그 직계 후손이시잖아요. 그런 의도. 군왕의 뭐 왕족의 뼈는 별로 없습니다. 이쁘니까요. 가정이니까. 곁까지는 필요 없어요. 자, 이 상상의 날개를 이번에는 권다현 작가께서. 네. 저희 표준어가 서울 사람들이 쓰는 이제 언어가 표준어잖아요. 네. 그렇다면 강릉 사투리를 전 국민이 그랬을 수 네, 있겠네요.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의 뭐 엑소라든지 이런 예. 연예인들이 저희 옆집에 살지 않았을까. 찬성합니다. 네네. 새로운 상상을. 그렇겠네요. 진짜 이 강릉이란 도시가 어쩌면 그 이후에도 네. 사실 뭐 경주, 신라 경주에서 뭐 개성도 있었고, 네. 이제 한양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이 가정이 됐다면 네. 강릉이 대대로 계속해서 조선이 건국이 안 됐을 수도 네, 있으니까. 그럼 이곳이 수도가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뉴스를 할 때 사투리로. 진짜로 우리가 개그맨들이 하던 대로 뉴스를 해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 여행으로 어서 오야. 지금서부터 이렇게 하면서 왜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표준어가. 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진짜 우리가 강릉국의 수도, 강릉이 이 표준어, 강릉 말이 표준어라는 거 가정으로 해서 다음 질문을 우리 이혜옥 선생님께서 해주실랍니까? 아니세요?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데요. 네. 앞에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에도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네. 다르진 않아서 아마 이 강릉이 굉장히 크게 번성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역사는 우연인 듯 하나 필연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왕순식 장군이 아마 지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더 큰 세력에 의해서 아마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네. 상상의 상상, if의 if를 또 더해 주셨습니다. if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홍인희 교수님 드디어 순서가 됐습니다. 드디어 순서가 아니라 제일 마지막 순서가 항상 그 순서인데. 지금 물론 if가 이제 뭐 역사적 가정을 지금 하는 거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실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즉 가정 말씀을 자체가. 바꾸면 우리 지금 김 교수님 포함해서 또 아까 우리 권 작가님이 그랬나? 이 강릉국이 뭐 건설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사투리가 표준어가 강릉 사투리가 표준어가 됐을 것이다. 이런 아주 화려한 꿈들을 꾸셨기 때문에 전 꿈을 깨트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실현 가능성이 아무리 if라 하더라도 너무너무 희박하다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주어진 이 가정을 보면 3단계가 실현이 돼야 돼요. 3단계가. 우선 첫 번째가 왕순식 장군이 왕건이에게 항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게 1단계예요. 그러니까 항복 안 했어요. 항복하지 않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왕건에게 그럼 싸워가지고 승리를 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승리했어. 도읍을 딴 데가 아니고 강릉에다가 도읍을 예.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강원도 사람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만약에 강릉에다가 수도를 정한다. 예. 이건 객관적으로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또 교통통신 여건이라든지 결정적으로 대관이 다 막혀 있잖아요. 예. 지금처럼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면에서 도읍을 강릉에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솔직히. 예. 물론 그 왕건에게 승리해가지고 왕순식 장군 일파가 즉 강원도 사람이 주축이 돼서 수도를 세울 수는 있어요. 예. 다른 데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강릉에다가 도읍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제1수도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 중국 한나라의 그 한나라 그 태조의 태조 유방, 네. 유방의 그 고향 땅을 갖다가 풍패지관이라고 하죠. 풍패지관. 예를 들어서 전주에 가면은 그 풍패지관이라는 현판이 있습니다, 지금. 네, 풍패지관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유방의 그 태조 유방의 이 고향 땅을 풍패지관이라 해서 굉장히 특별 대우를 했어요. 일종의 성지로다가.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 빗대보면은 그 경우에 왕순식 장군이 왕건이를 제압하고 국가를 세워서 이렇게 했다 하면 수도는 딴 데 세웠다 하더라도 네. 이 강릉이라고 하는 곳을 갖다가 어떤 한 왕조 계국의 그렇죠. 성지로 예. 수도에 버금가는 그런 여러 가지 예우는 해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시간 여행 강원은 이 강원도가 가장 번성해서 동원경으로 불렸던 또 명주라고 또 강등이 됐던 그런 역사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1000년 전 김순식 장군이 왕순식 장군으로 바뀌던 그 시절로 여행을 떠나봤고요. 더불어서 단호의 기원에 관해서도 한번 더듬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천년 단호가 또 10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2000년 단호라고 말할 수 있게 우리가 또 후대에 물려주는 그런 과제도 가슴속에 품어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시간여행 강원,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역사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